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마침 지난 2월 26일에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국민들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많은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그런 구조적 모순이 연계되어 있는 아주 상징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침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이고 제가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 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을 돌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각 사회복지 공무원과 현장 활동가, 그다음에 시설장 여러분들을 만나서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특별조사를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양 의무자가 발견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는 일들이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에서는 오늘 마침 속칭 새모녀법을 발의합니다. 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바로잡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적, 물적 어떤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송파 세모녀 사건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님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야 맞는데 바로 이 모녀는 근로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근로능력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아동이나 또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근로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근로능력자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대통령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인데 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는 이것이 97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인 2014년 예산에 보면 이것이 499억 원으로 무려 49%나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마음은 있으셔도 이러한 제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 내용을 아직은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말씀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소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화장실 3남매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도 복지 사각지대를 특별조사한다고 해서 이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때도 많은 인원을 발굴해놓고 겨우 혜택을 본 것은 40%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부양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발견되고 소득 재산 기준이 다시 드러남에 따라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연합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격 기준의 완화나 또 통합진보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혜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양 의무 기준 또 소득 재산 기준 완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보험은 저소득 경제활동 인구를 보험에 가입하도록 잘 효과적으로 유인해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보면 이 복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고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필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복지 공무원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OECD 평균의 우리 복지 공무원이 3분의 1 수준이거나 또 더 많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무려 400여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낸다 하더라도 이들을 잘 관리하거나 복지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공무원의 확충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세모녀법을 특별하게 발의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문제를 담고 있고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그 수혜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이것은 제정안인데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각지대 모니터링 업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잘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연금도 복지사각지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기초연금 방안은 지금 현재 당장 2014년도에 필요한 5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 단 한 글자만 여야가 합의해서 고치면 내일이라도 소득의 70% 어르신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충분하게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2007년에 그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이미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초연금이 그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첫 복지부 장관이셨던 진영 장관도 이 문제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양심상 국민과 야당에게 이것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장관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진우 의원. 예, 그 강은희 대변인께서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그 의료 체계 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진단은 잘 하고 계시지만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도 그렇게 균형, 지방 분산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의료정책, 이 문제를 그렇게 대형 병원 중심, 대형 약국 중심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또 이 문제를 왜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또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보건의료 업종의 규제 완화 추진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런 진단하고 있는 원인들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쉽게 이야기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의료 영유아가 도대체 무엇이냐 많이 싸우고 있는데 궁금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병원이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 매점을 운영한다거나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정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병원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건강식품도 만들어 팔고 의료기기, 의료장비, 또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팔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숙박업, 호텔, 온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병원에 오면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될 그런 병원이 그런 곳에는 수익이 별로 나지 않으니까 집중하지 않고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부대 사업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찬성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환자의 진료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소홀한 그 서비스 틈을 타서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 방향은 공공의료의 강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많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시골,
이런 부분에 가면 정말 의료의 여건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해주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나 충청남도처럼 그런 지역 의료원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적자 구조도 개선해내고 그리고 특성화 병원으로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면 얼마든지 공공의료를 가지고도 이런 의료 문제를 체계를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다는 것을 집권 여당이 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했던 지방의료원의 문제, 적자의 문제 맞습니다. 강은희 대변인께서 그걸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꼭 그것이 국가라는 주체를 또 특정했다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능력이 되면 지자체가 이제 보전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시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이나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해침으로써 나중에 부담해야 될 전체의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가 그런 적자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은 바로 적자 보전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 투자의 차원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료원을 어떤 특정 병원으로 그렇게 활성화하는 정책을 쓰고 나니까 전국에서 예를 들어 인공관절로 특정화된 그런 지방의료원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어떤 이 재정 구조가 아주 나아지는 그런 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점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 철학의 문제와 국가의 의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교육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본래 존엄하게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잘 발휘하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은 아주 깜깜한 한밤중에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는 그런 형국과도 같습니다. 학생은 참 한숨 잘 시간 없이 공부로 내몰리고 있고 학부모님은 과외비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도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선생님들은 실추된 교권을 부끄러워하면서 교단에 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점점 더 TV 뉴스에 나오는 것이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인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빈부격차는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 교육의 격차는 바로 가난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통령님과 그 다음에 정치권, 그 다음에 학자, 전문가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20년, 3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교육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쉬프트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대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교과서 문제가 무엇인데 저렇게 여야 간에 싸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독도의 문제,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도를 일본은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수십 년간 그렇게 우리 국민을 속상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가 바로 일본의 입장을 담아서 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과서입니까?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옹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 군대를 따라다녔다라고 표현한 이 교과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과 편향된 어떤 시대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교과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이것을 우리 후세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독도의 문제가 좌우 이념의 문제이겠습니까?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좌우 이념의 문제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아신다면 이 교과서를 옹호하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혼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지적을 하는데도 이것을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까지 발언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70년대 유신체제 때나 있었던 국정교과서 체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겨우 중국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국정, 중국도 검정을 같이 채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교과서 문제는 그런 역사와 시대관의 문제도 있지만 단순하게 한글이 오탈자나 이 맞춤법이 틀려서 지적된 것도 무려 1,000건이 넘는 교과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면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어떤 자율적인 창의력과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는커녕 아주 획일된 고정관념만을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체제로 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대통령님께서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그런 창의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 그렇게 이념의 문제나 정당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은희 대변인께서 그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 입장을 일정 부분 옹호해야 되는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 대변인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과서에 대해서 국민의 91%가 검정이 취소돼야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0%입니다. 자, 이런 교과서를 강 대변인께서 또 새누리당이 굳이 옹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이 가고요. 그런 어떤 이 문제를 국민의 시각으로, 역사의 시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그 국정체제로의 전환, 편수 조직의 부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 문제가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문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정진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1972년도인가요? 유신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과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체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 역사적인 발전이 솟아에 따라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왜 인위적으로 그것을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건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저희 당 보고 껌뜻하면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종북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좀 집권당이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큰 틀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대한민국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집권당답게 큰 틀에서 어떤 과제들을 잘 보고 관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가정과 학원 등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각 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이 사교육비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여러 정부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정부의 잘못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사교육비가 좀 줄었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통계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18조 6천억 원인데 이것은 전년 19조에 대비해서 2.3%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비 전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 학생 수가 그 같은 기간에 3.6%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사교육비가 총액이 줄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교육비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인 진단이 잘못이 되고 그 결과를 잘못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우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와서도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이것이.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23만 9천 원으로 그 전년도 대비해서 23만 6천 원에 비해서 약간 좀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공통 과제로 좀 인식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이 문제를 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중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면 이 1인당 사교육비, 월 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중학교가 가장 높습니다. 중학교가 26만 7천 원이고요. 그 다음이 초등학교가 23만 2천 원, 고등학교가 22만 3천 원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왜 중학교가 가장 높겠습니까? 정말 이 서열화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특수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뭐 특목고나 외고나 뭐 자사고나 뭐 이런 학교들 국제고나 이런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을 많이 양산해냄으로써 이렇게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 다음에 초등학교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역시 국제중학교 같은 이런 특수중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그곳을 가기 위한 이 과외 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그렇게 국제중학교나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 외고, 뭐 자유롭 사립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양산해낸 그런 어떤 그 구조의 문제가 있고 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는 대통령께서도 하시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2월 달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 뭐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죠. 이걸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 법의 내용에도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고등학교 학생 과정이라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을 위해서 일정 부분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걸 금지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고요. 또 자유형 사립고 같은 데는 얼마든지 이 교과 운영 과정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통해서 자율적 편성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너무 검토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야당도 뭐 문제는 있습니다만 집권당에서 좀 이 문제는 좀 면밀하게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바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그 여러 가지 서열화의 문제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좀 우선 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좀 전에 계셨습니다만 이 혁신학교를 좀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요. 또 특수학교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잘못된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그나마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일단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 하나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사교육비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 볼 것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대개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위주로 영어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실용 영어 위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EBS 공영 채널 중에 그걸 앞번호로 좀 이 채널을 좀 신설해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 실용 영어는 그 EBS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국회가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함께 좀 논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좀 같이 좀 바꿔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할 때는 정부가 또 정치권이 그런 역동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들을 제때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토론과 논쟁들을 통해서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담보해내고 패러다임을 좀 상승시켜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 정치권이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하면서 더욱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복지와 교육에 대한 저희들이 토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처해 계신 그 어려운 생활에, 어려운 환경에 비해 속 시원한 해결책은 아마 듣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분하시기도 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정말 지혜를 다해서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만 그리고 그동안 부족했습니다만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으로 비교적 낮고 소외된 곳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어제 새로 태어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고 따뜻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